코웃은 1971년에 쓴 자기의 분석이라는 책과 1977년에 쓴 자기의 회복이라는 책을 이 두 권의 유명한 책을 통해서 바이폴라 셀프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중축의 자기라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한 사람의 셀프가 어떻게 발달하고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1977년에 저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셀프라고 이해를 해야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셀프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중심적인 심리적 구성물이다. 이것의 형성과 왜곡은, 여기서 셀프의 형성과 왜곡은 정신의 성장과 발달의 핵심에 해당한다. 과시적 과대자기는 자기 대상, 여기서 셀프 오브젝트라는 용어인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셀프는 자기 대상의 반영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이성화된 부모 원상 구성물은 부모가 아이에게 이성화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또한 아이의 이성화를 즐길 수 있을 때 형성된다. 이것은 후기에 발달하는 것인데 후기에 발달하는 것이 보통 아버지와의 경험을 포함한다. 특정한 자기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이가 자기 대상과 갖는 관계의 성질에 달려있다. 만약 셀프의 한 축이 형성 과정에서 방해를 받는다면 다른 축을 강화함으로써 그 약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시도된다. 셀프의 심각한 장애와 왜곡은 두 축의 발달이 모두 실패할 때 발생한다. 달리 말하면 아이는 건강을 획득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갖는다. 한편 부모가 셀프 오브젝트의 기능을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이는 그 결핍을 보상하려고 다른 부모에게 향한다. 병리 상태가 되는 경우는 양쪽 부모 모두가 자기 대상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때이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중축의 이론, 이중축의 자기라는 개념을 이렇게 확립한 이후에 이 이중축의 자기라는 이 개념을 기반으로 정신병리를 분류하려고 시도합니다. 코웃은 우선 정신병리라는 용어를 디스터번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정신적인 장애들을 1차적 장애와 2차적 장애로 분류합니다. 코웃의 주된 관심은 1차적 장애였는데 왜냐하면 1차적 장애가 이 셀프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발달 정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봤습니다. 여기서 코웃의 인사이트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죠. 1차적 장애에는 이 셀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발달이 진행되지 않아서 발달 정지 상태가 발생했다는, 그래서 발달 정지의 결과가 병리적인 현상을 초래한 경우를 1차적 장애라고 이해한다고 우리가 우선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1차적 장애에 비해서 2차적 장애는 삶의 위기 상황에 대한 급성 또는 만성적인 반응의 결과이다. 이렇게 하면서 발생론적으로 발달 정지의 결과로서 오는 장애를 1차적 장애로 보고 이러한 상황이 아닌 삶의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발달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오는 삶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오는 급성적이거나 만성적인 반응의 결과로 일어나는 2차적
장애와 1차적 장애를 구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코웃의 관심은 여기 1차적 장애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장애를 어떻게 나누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코웃은 1차적 장애를 5가지 범주로 우선 나눕니다. 이 부분은 코웃이 어떤 장애를 가진 어떤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을 주로 치료의 대상으로 보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정신분석적 치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세 개의 정신적 장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장애는 정신증, 사이코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증을 설명하면서 코웃은 셀프가 영구적 또는 장기간 동안 해체되고 약화되고 또는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를 정신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라인 스테이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계선 상태는 아까 정신증과 비슷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방어작용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코웃의 설명을 빌리자면 영구적으로 또는 장기간 동안 해체되고 약화되고 또는 심각하게 왜곡된 셀프가 어느 정도 효과적인 방어 구조에 의해 덮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방어 구조의 보호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태를 경계선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는 분열성 및 편집증적 성격. 이 분류는 타자로부터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분열성 방어와 편집증 방어라는 두 개의 방어 조직을 사용하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스턴싱, 거리두기라는 어떤 방어, 거리두기의 방어를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어떤 성격 측면에서는 이걸 분열성 성격 혹은 편집증적 성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두 가지 성격 유형을 묶어서 분열성 및 편집증적 성격이라고 다루어서 이 세 가지 경우 정신증, 경계선 상태 그리고 편집성 및 분열증적 성격을 가진 장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코웃은 이런 분들도 이런 1차적 장애를 1차적 장애 중에 중증 장애죠. 이러한 중증 1차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치료자와 유익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장애를 입은 그 마음의 영역이 치료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된 전이를 형성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은 어떤 데미지를 받은 마음의 영역이 전이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떠면 코웃이 프로이드가 보았던 정신증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이나 아주 프리에더퍼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신경질적인 환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전이가 트랜스퍼런스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분석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론의 일부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 장애가 셀프에 대한 장애인데 이 중에 아주 중증인 경우와 그거보다는 정도가 약한 두 부류를 나누는데 우선 여기서 중증 자기애적 장애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의 입은 데미지가 굉장히 심각한 1차적 장애 중에 심각한 장애 유형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전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정신분석적 치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치료를 통해서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정신분석적인 치료는 이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코웃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코웃은 정신분석적 접근이 가능한 부류에 속하는 어떤 장애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기애적 장애 중에 첫 번째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죠. 자기애적 성격 장애와 또 하나는 자기애적 행동 장애,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자기, 셀프가 일시적 해체나 약화 또는 심각한 왜곡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모습은 보통 경멸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경멸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hypersensitivity to slight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이런 징후를 보이는 분, 그리고 건강염려증, 하이포콘드리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자기의 어느 부위에, 신체 부위에 어떤 아픔을 호소하거나 질병이 걸려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계속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건강염려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병원에서 의학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진단을 해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병원으로 향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경멸에 대한 과민 반응, 건강염려증, 그리고 디프레션, 우울증 같은 경우에 보통 이걸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분들은 이 증후군을 오토플라스틱이라, 내부 변형적 혹은 자기 변형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건 페렌치의 용어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내부 변형적이라고 하는 거죠. 내부 변형적 혹은 오토플라스틱인데, 내부 변형적이라는 용어는 왜 그러냐면, 과민 반응이나 정신 건강염려증이나 우울증 같은 것은 자기 마음 안에 어떤 판타시 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죠. 실제 행동과는 관련되지 않는다는 지점 때문에 이건 오토플라스틱 증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 변형적인 증후라고 보고 있는데, 이와 구별되는 어떤 장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애적 행동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Narcissistic Behavior Disorders라고 코웃이 명명했는데, 이분들도 우선 전반적인 기술은 비슷해요. 자기의 일시적 해체, 그러니까 셀프라는 측면에서는 이분들의 취약성이 비슷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우선 기술적으로 볼 때는 비슷한데 실제는 강도의 차이가 있겠죠. 약한 정도가. 그렇지만 이걸 디스크립션 하는 데는 우리가 이분들의 취약한 이고 상태를 말로 설명하는 게 무척 어려워서 코웃이 설명하는 것도 아주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셀프의 일시적 해체나 약화 또는 심각한 왜곡을 드러내는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코웃은 성도착이나 문제 행동 또는 중독과 같은 외부 변형적 징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러플라스틱 심텀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판타시 안에 이슈 가지고 실제 외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들이죠. 어떤 외부의 변화를 시도하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외부 변형적 징후를 드러내는 그룹이라고 봐서 이걸 자기애적 행동 장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코웃의
어쩌면 정신분석학계에 기여하고 있는 치료에 기여하는 영역이라고 본이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웃은 전통적 정신분석 혹은 이고사이칼라지스트들이 정신분석적 치료 대상이라고 하는 뉴라틱스 신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 다루어서 잘 치료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얘기한 1차적 장애를 가진 분 중에 1차적 장애 중에 중증인 아까 정신증을 앓고 있거나 보드라인 경계선적 성격 장애를 앓고 있거나, 또 하나는 분열성 및 편집주의적 성격을 가진 중증 1차적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정신분석적인 치료 방법으로 도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독특하게 자기 이론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치료를 통해서 도울 수 있는 그룹의 장애를 이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개적 성격 장애와 자개적 행동 장애인데, 이 두 가지 영역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셀프 사이콜로지가 잘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을 우선 이분이 세웠다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해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코웃의 얘기를 가지고 조금 더 보죠. 자개적 장애 중에는 무기력한 자기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너무도 무기력한데 자기를 살려내는, 자기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환상 속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그냥 환상 속에서 이런 시도가 일어난다고 할 때 아까 얘기한 자개적 성격 장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상 속의 내용이 실제로 성도착이나 문제행동이나 중독의 형태로 행동화하는 경우에 이분은 그냥 환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환상이 실제 행동과 연결돼서 나타날 때, 행동화가 일어날 때 자개적 행동장애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코웃은 아주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장애는 하나는 환상 속에서 일어나는 자개적 성격 장애하고 행동화가 따르는 자개적 행동 장애를 구별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는데, 이분들의 정신 역동적 측면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어떤 장애의 구별을 할 때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정신 역동적인 측면에서는 구별하기 어렵다. 하지만 발생론적 측면에서 구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발생론적인 측면은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하는 것을 납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코웃이 설명을 우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우선 더 중요하니까 코웃의 얘기를 좀 더 나누죠. 발성론적 측면에서 코웃이 구별하고 있는 것은 한쪽 부모만이라도 필요한 자기 대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아까 얘기한 바이폴라 셀프라고 하는 이중축의 하나의 축이 보상적인 방식으로 발달함으로써 다른 축의 결핍을 상쇄시키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코웃이 설명했던 어떤 두 개의 축은, 하나는 이상의 축, 또 하나는 야망의 축. 이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축을 이 두 개의 축이 잘 발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이 두 개의 축이 잘 발달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기술이나 재능이 잘 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자기가 형성돼 나가야 되는데, 이 셀프 아브젝트 기능을 하는, 자기 대상 기능을 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실패하는 경우에 자기가
cohesive self, 그래 응집력 있는 자기가 발달하지 못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의 설명을 다시 본다면 자개적 성격 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 회복 시도를 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어떤 보상 방식, 보상적인 방식으로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의 축이라도 발달이 돼 있는 분들은 환상만으로서 보통 환상 세계 안에서만 이러한 장애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의 셀프를 회복하고자 레스티튜션 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어나는데 이 자기의 회복을 위한 시도가 환상 영역 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이 중에 아까 두 가지 중에 성격 장애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자기의적 여기서 셀프 오브젝트 자기의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한 경우에는 보통 성격 장애까지로서 끝날 수 있는데 보통 어떤 분은 자기의적 행동 장애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초기 자기 대상이었던 어머니나 아버지 어느 쪽도 아까 얘기한 바이폴라 두 개의 자기의 축이 있었죠. 두 개의 축 중에 어느 쪽의 발달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 바이폴라인 이 자기죠. 바이폴라 셀프인데 이 두 개의 축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지받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자기의 발달이 아주 미미한 상태에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정동을 처리할 능력이 감소되고 마비된 자기를 활성화시키거나 흥분된 자기를 진정시키는 이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통 행동으로 자신들을 몰고 간다. 그래서 다시 본다면 우선 정동을 자기가 처리할 수 없고 그 자기를 아무 감각이 없는 자기, 살아있는 느낌이 없는 자기를 조금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를 활성화시키고 싶고 자기의 지나친 흥분이 있을 때 이걸 진정시키고 싶은데 이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때 일어나는 게 행동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행동을 통해서 판타지 속에서 아까 자기 안에 있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들,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데 자기 판타지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자기적 성격 장애에 머무르는데 이런 판타지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못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돌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행동 장애를 겪는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웃은 이 두 가지 중에 자개적 행동 장애와 자개적 성격 장애 중에 자개적 행동 장애가 훨씬 중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종합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웃이 본인의 자기 심리학 셀프 사이칼라지를 통해서 다른 정신분석 학파들이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없다고 보았던 자개적 성격 장애자와 자개적 행동 장애를 돌보는 이론을 스스로 충분하게 발달시킴으로써 이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학파들, 특히 대상관계 이론이나 또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미국의 현대 정신분석이나 이분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정신증이나 보더라인 페이션트나 분열성 편집성 성격 장애자 이분들 모두를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도우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치료 대상이 훨씬 넓어져 있다고 하는 점에서 코웃은 그 중간 지점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코웃은 한편으로서는 자개적 성격 장애자와 자개적 행동 장애자를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특히 셀프 사이칼리 자기의 이론을 통해서 돌볼 수 있도록 본인이 전통적인 정신분석이나 이고 사이칼리지의 치료 대상을 넓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한편 다른 학파에서 보았을 때는 충분히 넓어지지 않고 제한된 영역의 환자들만을 돌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이나 혹은 대인관계 이론이나 또는 현대 정신분석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쩌면 조현병 환자 중심으로 이론들을 세웠기 때문에 코웃이 보았던 자개적 성격 장애나 행동 장애자보다 훨씬 중증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이론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코웃의 기법과 이 다른 학파에서 개발한 기법들, 인터벤션하는 방법들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쩌면 치료 기법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같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치료의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이론으로 먼저 발달한 이론인가를 보는 것은 우리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코웃이 자개적 성격장애나 행동장애를 가진 분들을 적절하게 돌볼 수 있는 훌륭한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코웃이 정신분석의 이론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이론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실제 임상가들을 도울 수 있는 인사이트와 이론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기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분이 정신분석에 끼친 어떤 큰 기여를 그분이 기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존경을 가지고 이분들을 함께 이분의 이론과 기법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우선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